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7년 전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단 한 번의 해명도 듣지 않았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내보냈죠. 그런데 7년 후 시장 한복판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재벌 회장 아내였던 여자가 낡은 오토바이 앞에 서서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다음 배달은 어디야? 그녀 옆에 서 있는 아이를 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너는? 한때 재벌집 안주인이었던 그녀에게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겨울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새벽 5시 반 서울 하늘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은서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감도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뚜껑을 살며시 열어 김이 오르는 된장국을 한 번 저었어요. 오래 끓인 국물 냄새가 조용한 집 안에 퍼져나갔죠. 도마 위에는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남편 도시락통 옆에는 그가 좋아하는 깍두기가 작은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오은서의 하루는 매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이주원은 태성식품 회장이었지만 집에서만큼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는 평범한 남편이었고 은서는 그런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현관불을 켜두는 아내였어요. 화려한 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은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주원이 침실에서 나온 건 6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어요. 넥타이를 매며 부엌 쪽을 흘끗 바라보던 그가 도시락통을 발견하고 잠깐 멈췄죠. 또 쌌어? 먹고 힘내요. 은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원은 말없이 도시락통을 집어들었어요. 짧은 아침이었지만 그날도 두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죠. 그게 은서의 마지막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태성식품 본사 32층 회의실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12명의 임원이 긴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앉아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시선들은 하나같이 테이블 중앙에 놓인 두꺼운 감사보고서 한 권을 향해 있었죠. 그 보고서 위에는 굵은 글씨로 단 3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긴급감사. 재무 담당 전무 박상덕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회사 재무를 쥐고 흔들어 온 사람, 전임 회장 시절부터 살아남아 지금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죠.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보고드리기 매우 곤란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주원은 미간을 좁히며 천천히 보고서를 손에 들었어요. 36, 단단한 턱선과 깊고 차분한 눈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평판을 가진 남자였죠. 그런 그가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 35억 원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른 무게가 실려 있었죠. 박 전무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시선을 내리깔더니 보고서 한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서류의 한 줄을 조용히 짚었어요. 마지막 결제 서명입니다. 오은서 씨 명의로 3차례에 걸쳐 자금이 이체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사실 박상덕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조금씩 빼돌려온 자금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던 무렵 그는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에게 더없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친정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결제 서명 기록이 단 한 차례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던 며느리였으니까요. 박상덕은 어느 날 최명숙 여사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 친정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사 자금 흐름에서 며느리 명의 결제 기록이 눈에 띕니다. 최명숙 여사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은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변변찮은 집안딸이 태성그룹 며느리 자리에 앉은 것부터가 못마땅했고 아무리 성실해도 그 출신이 늘 마음에 걸렸죠. 박상덕의 말은 그 오래된 못마땅함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어요. 역시 내가 맞았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다고 믿어버린 것이었죠. 박상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복사하고 날짜를 조작하고 이체 경로를 세탁하는 동안 최명숙 여사는 아들의 귀에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심어갔어요. 사실 최명숙 여사가 은서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은서가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는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태성 집안 명절상은 이렇게 격식 없이 차리지 않아.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주원에게 낮게 말하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집안이 그러니 애가 배운 게 없구나. 은서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며 그냥 흘려보냈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절마다 집안 모임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은서는 그래도 버텼어요. 더 잘하면 된다고, 더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버팀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명숙 여사가 본사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주원의 서재 소파에 천천히 앉아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더니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죠. 내 처음부터 알아봤어. 변변찮은 집딸이 어떻게 태성 며느리 자리에 앉았나 했더니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는구나. 주원은 창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망해가니까 내 회사 돈에 손을 댄 거야. 주원아, 아무리 아내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오히려 너무 낮고 담담해서 그것이 더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죠. 주원은 두 손으로 창틀을 꽉 쥐고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오늘 새벽 된장국을 젓던 뒷모습, 도시락통을 건네며 웃던 목소리, 외투 주머니 속에 넣어준 손난로의 온기. 그 사람이 정말 35억에 손을 댄 것일까요? 그런데 그 모든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보고서 결제란 위에 쓰여진 그녀의 이름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주원은 은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친정에 다녀온 은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저녁 7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죠. 차가운 바깥 공기를 온몸에 묻히고 들어온 그녀는
볼이 발갛게 얼어 있었고 가방 끈을 고쳐매며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다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주원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녀도 직감했을 거예요. 주원이 말없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자 종이가 미끄러지며 펼쳐졌어요. 은서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고 결제란에 찍힌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 자금 35억. 당신 서명이 있어.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고개를 들고 주원을 바라보았죠. 저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주원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친정이 망해가니까 내 회사 돈에 손을 댄 거야. 주원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여보. 하지만 주원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 서서 주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명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의 눈빛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걸 그 한마디로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결혼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쉬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덮어가는 눈이었죠. 그 눈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평생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 내리는 밤, 주원의 어머니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원은 아침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갔고 밤이 깊어서야 돌아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고 은서가 국을 떠다 놓아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숟가락만 천천히 움직였죠.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곁에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어떤 고함보다도 어떤 날 선 말보다도 그 고요한 외면이 은서의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팠죠. 은서는 그 며칠을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주기를, 오해라는 걸 풀어줄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어요. 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생각조차 없는 사람처럼,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벽을 쌓아 올렸고 그 벽이 날마다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게 느껴졌지만 은서는 먼저 손을 뻗지 못했죠. 억울하다는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아침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만큼은 분명히 달랐어요. 오늘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라.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뿐이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가슴 한켠이 싸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높은 담장 안으로 오래된 정원수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서면 언제나 묵직한 침묵이 먼저 맞이하는 집이었죠. 은서는 결혼한 뒤로 그 집이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놓고 구박을 한 적은 없었지만 그 집에 발을 들릴 때마다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무언가가 항상 그 안에 있었어요. 은서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대낮인데도
거실은 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고 바깥의 겨울 햇살이 그 틈으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차를 권하지도 앉으라는 말도 없이 그냥 은서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더니 중앙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말없이 밀어내며 말했어요. 앉아라. 은서가 마주 앉아 서류를 집어드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 첫 줄을 읽는 순간 은서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담담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꺼내듯 말했죠. 이 일은 조용히 끝내야 한다. 은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돈 가져간 적 없어요. 어머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죠. 준호도 이미 다 결정한 일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원 씨가요? 그래. 단 한마디였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도 더 깊이 가슴을 무너뜨렸죠.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지만 쏟아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주원 씨가 이걸 원한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대답이었죠. 은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 안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어요. 남편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아무리 오해가 깊어도 결국엔 자신의 손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어 서류 위에 천천히 서명을 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적을 때마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2년의 시간이 새벽마다 차렸던 밥상이 외투 주머니에 넣어두던 손난로가 현관불을 켜두고 기다리던 밤들이 그 서명 한 줄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은서의 결혼은 끝났어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데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시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소연도 없이 그냥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가방을 들고 조용히 몸을 돌렸죠. 현관을 나서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 번 더 은서의 귀를 때렸어요. 잘 생각했구나. 은서는 돌아보지 않고 높은 담장 밖으로 걸어 나오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눈물이 볼 위에서 차갑게 굳어갔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고 걸었죠. 성북동 언덕길을 내려오는 동안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조용히 그녀의 어깨 위로 눈이 내려앉았어요. 그날 은서의 나이 33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아직 그녀조차 모르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이후로 은서의 삶은 하나씩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오만석이 30년 가까이 일구어온 오성식품이 결국 부도를 맞았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고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쌌어요. 납품처들은 연락을 끊었고 어찌해볼 도리 없이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 며칠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던 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은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던 아버지는 은서가 손을 잡자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바라본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죠. 평생 자신만의 고집으로 누구에게 허리 한번 굽힌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 얼굴에서 예전에 든든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서는 평생 일만 하던 아버지의 차갑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은서야. 아버지가 힘없이 부르자 마스크 너머로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죠.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인지 은서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죠. 더 잘 버텼어야 했는지, 더 강하게 해명했어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서였는지 그 말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겨우 한마디를 말했어요. 아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며칠 뒤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본 순간 아버지의 몸이 더 이상 버티기를 멈춘 것이었겠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은서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도로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살던 집을 비워줘야 했으며 남은 회사 일도 정리해야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중임에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은서가 쓰러지면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30년 동안 납품 거래를 해온 시장 사람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은서의 귀에 낮은 목소리지만 또렷이 들려오는 말들이 있었죠. 그 집 딸이 시댁회사 돈을 빼돌렸다더라. 그러니까 이혼당한 거 아니겠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들을 그냥 들었어요. 반박할 힘도 해명할 자리도 없이 그냥 듣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장례식장에서 박수님 할머니가 은서를 찾아왔습니다. 30년 전부터 오성식품 육수를 납품받아온 시장 곰탕집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은 여자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따뜻했죠. 할머니는 만삭인 몸으로 혼자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례 끝나면 갈 데 있어?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젓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갈 데 없으면 우리 가게 와라. 아버지가 평생 끓이던 게 곰탕이었으니 내가 그 일하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다. 그 말이 은서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그냥 잠시 은서 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장 한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던 때도 이혼 서류 앞에서도 참았던 울음이었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나머지 사흘 동안 은서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도로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살던 집을 비워줘야 했으며 남은 회사 일도 정리했으니까요. 그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며 버텼죠. 그런데 장례식장을 나서는 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인지 오랫동안 숨겨온 지병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은서는 병원 복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지금 당장 답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어머니가 살아야 했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됐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서야
은서는 처음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쓰러지고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 며칠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 무렵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며칠째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짚어야 할 때도 있었죠. 어머니 약을 타러 병원에 들른 길에 혹시나 싶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가 초음파를 찍어보자고 했고 은서는 별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뒤 의사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네요. 은서는 순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대략 2달 정도 됐어요. 2달. 그 날짜는 이혼하기 직전의 시간과 정확히 겹쳤죠. 은서는 천장을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죠.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은 채로 울었어요. 아버지 부도 소식에도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에도 장례식장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참았던 눈물이 그날 현관 앞에서 전부 쏟아졌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잦아들 무렵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손바닥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전해지는 것 같았죠. 아주 작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생명이 거기 있다는 것이 그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은서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그날 은서는 혼자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조용히 결심했죠. 다음 날부터 은서는 곰탕집으로 나갔어요. 새벽부터 나와 청소를 하고 팔을 다듬고 국솥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말렸지만 은서는 듣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몸을 움직이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아버지가 평생 끓이던 곰탕 냄새가 코끝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 그것 하나가 은서를 매일 새벽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죠. 아이는 그해 가을에 태어났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손을 꽉 쥔 채 아이를 낳았고 처음으로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은서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간호사가 아이를 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딸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은서는 그제야 소리 없는 눈물을 조용히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지만 이 아이가 살아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했죠. 딸의 이름은 주아라고 지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이름 안에 조용히 담았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은서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아직 바깥은 캄캄했어요.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그 시간에 은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주아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나와서 찬물에 손을 씻고 알치마를 두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차갑고 싸늘한 공기가 먼저 맞이했지만 은서는 곧장 설거지통 앞에 섰죠. 전날 저녁 장사에서 쌓인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뜨거운 물을 틀면 금세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운 물에 손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면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마디 사이가 트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은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음 일이 밀리고 빨리 설거지를 끝내고 배달을 나가야 하니까요. 출산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할머니는 은서에게 배달을 맡겼습니다. 아침 일찍 장사를 끝내고 점심 전에 배달을 돌면 오후에는 낮 동안 시장 안 작은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었죠. 오토바이 뒷자리에 무거운 보온 가방을 싣고 시장 골목을 누비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좁은 골목길이 낯설어서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기도 했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서는 악착같이 배달을 다니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불평을 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 그럴 기운을 아껴서 한 그릇이라도 더 나르는 게 나았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재벌집 며느리였다며? 어쩌다 저렇게 됐대? 좁은 골목 안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누군가는 딱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무슨 사연이 있는 여자라고 했지만 은서는 그 말들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배달을 빠뜨리지 않고 추운 겨울 새벽에도 가게 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나와 있는 은서를 보면서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옆 가게 순대집 아주머니는 지나가다 주아에게 군것질거리를 쥐어주었고 채소 가게 할아버지는 은서가 장을 보러 오면 팔을 한 단 더 얹어주었어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시장 사람들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그런 은서를 늘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저해독하다.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말할 때마다 그 안에는 걱정인지 대견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어느 겨울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할머니가 아무 말 없이 은서에게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내밀자 은서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죠.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챙겨준 적이 없었다는 걸 그 순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주아 엄마 고생이 많다. 할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은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데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주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 골목이 놀이터였고 시장 사람들이 가족이었어요. 순대집 아주머니를 이모라 불렀고 채소가게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가 낮잠을 자기도 했죠. 은서는 그런 주아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크는 아이, 좁은 시장 골목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지금 은서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아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물었어요. 5살이었는데 또래보다 눈빛이 깊은 아이였죠. 엄마, 나는 아빠가 없어? 은서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아의 손을 꼭 쥐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죠. 주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대답으로 충분하다는 걸 느낀 것인지 아니면 엄마의 눈빛에서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아챈 것인지 주아는 그냥 은서의 손을 꼭 쥐고 걸었죠. 은서는 그날 밤 주아가 잠든 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은서도 몰랐지요.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여전히 시장 골목을 누볐으며 여전히 혼자였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7년 전 성북동 언덕길을 내려오던 그 여자와 지금의 은서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겨울 시장 골목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었고 좌판 위에 쌓인 배추며 무며 생선들 위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고 곰탕집 박수님 할머니의 가게 앞에는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줄이 늘어섰죠. 은서는 그 틈에도 쉬지 않고 배달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거운 보온 가방 2개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싣고 헬멧을 눌러 쓰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벌써 7년째 이어진 은서의 오후였어요. 그날 이주원이 시장에 나타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태성식품 신규 납품업체 실사 때문에 이 동네를 찾은 것이었는데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는 바람에 수행 직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죠. 오랜만에 맡는 시장 냄새였어요.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사장님, 곰탕 배달 왔어요. 주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금방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려다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바라보는데 골목 안쪽으로 배달 가방을 맨 여자가 보였습니다. 두꺼운 패딩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 위에는 헬멧을 쓴 채로 무거운 보온 가방을 양손에 들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주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그 사람이 이런 곳에 있을 리 없었어요. 7년 전 자신이 내쫓은 그 여자가 배달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골목에 있을 리가 없었죠. 그냥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사람이겠지 하고 돌아서려는데 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가던 여자가 뒷자리에 남은 보온 솥 하나를 2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보통 장정도 무겁다고 할 만한 크기의 솥을 여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그것을 번쩍 들어 올려 가방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하루 이틀로 만들어진 동작이 아니었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이 몸에 밴 것이었어요. 주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7년 전 그 여자는 무거운 짐을 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있었고 장을 볼 때도 도우미가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 여자는 그 무거운 솥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 올렸습니다. 주원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여자가 몸을 돌리고 헬멧을 벗어들자 짧게 묶인 머리카락이 흘러내렸고 찬바람에 발갛게 얼은 볼에 은서가 있었어요. 주원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워지지 않은 얼굴, 더 야위고 더 단단해졌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은서의 눈이 순간 흔들렸고 아주 잠깐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서는 이내 시선을 거두고 오토바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음 배달 어디야? 주원의 고개가 그쪽으로 천천히 돌아갔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골목어기에 서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른 채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원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눈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턱선이었죠. 아이의 이마와 눈,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은서 쪽으로 뛰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 허리 아프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 은서가 허리를 다쳐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배달 일을 7년째 하다 보면 허리가 성할 리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작은 아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아픈 곳을 알고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였어요. 주원이 은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은서의 손목을 잡자 은서는 손목을 가만히 빼내며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앞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배달 늦어요. 비켜주세요. 아무 감정이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죠. 주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선 채로 오토바이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잠깐이었지만 그 눈이 주원을 향해 있었죠. 주원은 골목 어귀에 서서 오토바이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아가 곤히 잠든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을 감으면 골목에서 마주친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7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날이 선 것 같기도 했어요. 은서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꽉 감았습니다. 미워해야 했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도, 어머니가 쓰러질 때도, 혼자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골목에서 그 얼굴을 본 순간 미움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인지는 은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슴 한켠이 싸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오래전에 잠가두었다고 생각했던 문이 삐걱거리는 느낌이었죠. 은서는 그 느낌이 싫었습니다. 7년을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이제 와서 흔들리면 안 됐죠. 옆에서 주아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뒤척였어요. 은서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어찌나 평온한지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죠. 은서는 아이의 이불을 여며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흔들리지 말자. 그것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아의 이불을 여며주고 나서야 은서는 겨우 눈을 감았어요. 주원은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이마와 눈매를 그대로 빼닮은 얼굴, 작은 손에 배달 봉투를 들고 엄마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은서의 뒷모습, 낡은 점퍼에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올라가던 그 뒷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주원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제 은서가 배달을 나온 가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 안쪽 낡은 간판에 박수님 곰탕이라고 적힌 작은 가게였죠. 이른 아침인데도 가게 안에는 벌써 손님 2명이 앉아 있었고 주방 쪽에서는 뽀얀 육수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주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카운터 뒤에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칠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에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은 여자였는데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주원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앉아요.
뭐 시킬 거요? 주원은 자리에 앉아 곰탕 한 그릇을 시키고는 할머니가 뚝배기를 내오는 걸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할머니, 어제 여기서 배달 나간 여자분 있잖습니까?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왜요? 그분이랑 아는 사이입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주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잠시 뒤 할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맞은편 의자를 빼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는 사이라고. 네. 어떻게 아는 사이요? 주원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게 말했어요. 예전에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가늘어지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육수 끓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손님들의 숟가락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만석 씨 알아요?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랑 30년 지기예요. 이 시장에서 내가 곰탕집 할 때 그 양반은 육수를 납품했죠. 새벽마다 직접 차 몰고 와서 육수통 내려주고 한 번도 날짜 어긴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용 하나로 30년을 버틴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양반이 부도났다는 소식 들었을 때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왜 갑자기 무너지나 싶었거든. 근데 얼마 안 가서 딸이 이혼했다는 얘기도 들렸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 그 양반이 세상을 떴어요. 주원의 손이 뚝배기 위에서 멈췄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은서가 혼자 상주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없었어. 시댁 사람도 남편도 아무도. 그 말이 주원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찔렀죠. 장례 끝나고 내가 불렀어요. 갈 데 있냐고. 은서가 고개를 젓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갈 데 없으면 우리 가게 와라. 아버지가 평생 끓이던 게 곰탕이었으니 내가 이 일하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다 하고.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애가 어찌나 성실한지 임신한 몸으로 매일 새벽에 나보다 먼저 나와 있는 거야.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허리도 제대로 못 펴면서 그릇을 닦고 있더라고요.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배달을 맡겼어요. 그렇게 7년을 했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 할머니가 주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당신 그 가족이라는 사람이 뭐요? 왜 그 애가 그렇게 사는 동안 여태 몰랐어요? 주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주원의 가슴에 칼처럼 박히고 반박할 말이 없었죠. 뚝배기 안에서 곰탕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주원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은서 어머니는요?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병원에 있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벌써 몇 년째야. 은서가 이렇게 벌어서 병원비를 대고 있고. 주원의 눈이 천천히 감겼죠. 그의 옆에 있던 아이 봤죠?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이혼하고 낳은 애야. 올해 7살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원의 머릿속에서 날짜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7살. 이혼하던 그의 가을에 태어났다면 날짜가 정확히 맞았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까 골목에서 본 그 눈매, 그 이마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어요. 주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주원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니오?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뚝배기를 감싼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김이 얼굴로 올라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은서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어요. 씩씩하게 크고 있지. 엄마 닮아서 야무지네야.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낮게 덧붙였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엄마한테도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게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 주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손이 천천히 쥐어졌어요. 7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의심하고 내쫓고 외면하는 동안 은서는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만삭의 몸으로 새벽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연락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곰탕 다 식었네. 데워줄까요? 주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 잠깐 주원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죠. 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고 어디선가 곰탕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죠. 주원은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성식품, 오만석 씨가 30년 동안 끓여온 육수 냄새. 은서가 아버지를 생각하며 매일 새벽 맡았을 냄새였어요. 주원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똑똑히 알았죠. 곰탕집을 나온 그날 오후 주원은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행 직원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주원은 짧게 대답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죠.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만삭인 몸으로 새벽에 나와 그릇을 닦고 있더라고. 장례식장에 혼자 상주로 앉아 있더라고. 시댁 사람도 남편도 아무도 없었다고. 차창 밖으로 겨울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주원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보고서 위에 찍힌 은서의 이름, 어머니의 담담한 목소리, 불 꺼진 거실에서 마주한 은서의 눈빛. 그때 자신은 단 한 번도 은서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죠. 그냥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고서 한 장을 믿고 7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고서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은서가 한 것이 맞는지 단 한 번이라도 의심해 봤어야 했는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주원은 회사로 향했어요. 늦은 저녁이었지만 재무팀 사무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원은 보안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서 7년 전 감사보고서 원본 파일을 열었죠. 그때는 박상덕이 내민 보고서를 그대로 믿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들여다볼 생각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자금 이체 기록의 날짜였습니다. 은서의 서명이 찍힌 결제 서류의 날짜와 실제 자금이 빠져나간 날짜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주원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처음 보고서를 받았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원은 재무팀장을 불렀어요. 7년 전 35억 자금 이체건, 원본 서류 전부 다 꺼내 주십시오. 재무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왜? 꺼내 주십시오. 주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물러설 기색이 없자 재무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주원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며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체 승인 경로, 계좌번호, 결제 날짜, 서명 필체. 꼼꼼하게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은서의 서명이 찍힌 서류는 단 한 장이었는데 그 한 장의 서명이 3차례 이체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서명이 날짜만 다르게 3군데에 찍혀 있었어요.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주원은 손끝으로 서류를 짚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서명 잉크의 농도가 3장 모두 똑같았죠. 같은 날 같은 펜으로 찍은 것을 복사해서 날짜만 바꿔 넣은 것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원본 서류를 직접 들여다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었어요. 주원은 즉시 외부 회계 감사팀에 연락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만에 윤곽이 드러났어요. 박상덕이 태성식품 재무팀장으로 있던 시절부터 시작된 횡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고 20년 가까이 치밀하게 자금을 빼돌려온 것이었죠. 총액은 35억이 아니었어요. 추가 조사에서 드러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나왔어요. 박상덕은 자금 유출 흔적이 드러나기 직전 먼저 최명숙 여사를 찾아가 은서의 친정 사정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결제 기록이 있다는 것, 친정이 부도 직전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엮어서 의심을 심어준 것이었죠. 최명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믿어버렸어요. 처음부터 탐탁지 않던 며느리였으니 박상덕의 말이 의심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선입견이 박상덕의 계략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죠. 조사팀장이 주원에게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7년 전 자금 유출은 박상덕 전 전무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됩니다. 오은서 씨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주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사팀장이 자리를 비운 뒤 주원은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저물고 있었고 붉게 물든 하늘이 회의실 유리창 가득 들어왔죠. 그 빛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7년이었어요. 은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믿지 않았죠.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그 사이 은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쓰러졌고 은서는 만삭의 몸으로 새벽 설거지를 하며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에는 박상덕의 계략과 어머니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었던 것을 믿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가 은서의 7년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주원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과라는 말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용서라는 말이 7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박상덕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어머니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은서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사회가 소집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회의실 안에는 임원들이 가득 차 있었고 테이블 상석에는 주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명숙 여사도 자리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꼿꼿한 자세였지만 주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찻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멈췄어요. 박상덕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원은 감사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서류가 미끄러지며 펼쳐졌죠. 박상덕 전무가 20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총액은 35억이 아닙니다. 추가 조사에서 드러난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박상덕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7년 전 제 아내에게 뒤집어 씌운 것도 전부 밝혀졌습니다. 서명은 복사된 것이었고 자금은 박 전무가 관리하던 계좌를 거쳐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상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눈이 주원을 향하고 있었고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주원은 그 눈을 마주하지 않았죠. 박상덕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주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최명숙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은 채 굳어 있었고 평소에 꼿꼿하던 허리가 조금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주원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이혼 서류, 어머니가 직접 들고 가셨죠. 최명숙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박상덕의 말을 믿고 싶으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은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니까요. 준호야. 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아셔야 해요. 최명숙 여사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노여움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후회인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최명숙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죠. 넓은 회의실에 혼자 남겨진 그녀는 한동안 테이블 위에 감사보고서를 바라보았어요. 박상덕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던 며느리였고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집안이었으니까요. 박상덕의 말은 그저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을 확인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한 여자의 7년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쓰러지고 만삭의 몸으로 새벽 설거지를 하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7년이었죠. 최명숙 여사는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최명숙 여사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주원이 은서와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꺼낼 수 있을지, 꺼낸다 해도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었죠. 며칠 뒤 주원은 다시 시장을 찾았어요. 겨울 끝자락 무렵 시장 골목에는 아직 찬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은 조금 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았죠. 주원은 곰탕집 앞 골목 어귀에 서서 은서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오는 은서가 보였죠. 은서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다가 주원을 발견하고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가방을 내리기 시작했죠. 주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서야. 은서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 끈을 정리하며 몸을 돌리려 했죠. 지금 와서 왜 그러세요? 차갑지 않고 그냥 7년을 간신히 버텨온 힘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주원이 말했어요.
진실을 다 알았어. 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돈 내가 가져간 거 아니라 박상덕이 한 짓이었어. 내 서명을 복사해서 조작한 거였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상덕은 체포됐어. 이사회에서 전부 밝혀졌고 침묵이 흘렀어요. 은서야, 미안하다. 그 말이 골목 안에 조용히 퍼지고 주원의 눈이 붉어졌죠. 사과라는 말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주아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오늘 일찍 끝났대. 주아는 뛰어오다가 주원을 발견하고 멈추고 까만 눈으로 주원을 올려다보았죠. 주원은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골목에서 스치듯 보았을 때와 달리 지금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자신의 이마, 자신의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가 은서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낮게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 울어. 은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주아는 잠시 주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아빠야? 회의실에서도 할머니 앞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그 순간 쏟아졌습니다. 주원은 주아의 눈을 마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은서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7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은서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두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주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7년의 새벽이,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혼자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던 분만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풀리지 않던 무언가가요. 주아가 조용히 주원의 손을 잡았어요. 주원은 작고 따뜻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오므려 주아의 손을 꼭 쥐었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시장 골목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햇살이 골목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수님 할머니가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낮게 말했어요. 주아야, 아빠한테 인사해. 주아는 주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것 같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주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간신히 버티고 서서 주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다시 가족이 되는 데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 어귀에 서서 바라보면 저 멀리 하늘 끝에서 봄이 오고 있었죠. 소리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했고 무너져도 혼자 일어서야 했던 여자. 그 여자가 결국 봄을 맞이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오해가 쌓이는 일도, 이유 없이 상처받는 날도 있죠. 그래도 은서처럼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은서가 버텨온 7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창가였습니다.